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00명대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부천의 노인시설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을 포함해서 36명이 집단 감염됐고 서울예대에서도 15명이 감염돼 수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인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1만 명을 넘어서 세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이중변이보다 전염성이 더 큰 삼중변이까지 발견됐는데 축제와 선거 유세장에는 여전히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 정상이 참여한 기후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이 국제협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자리인데 중국 역시 신냉전 속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온실가스 감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현충원 참배 뒤 방명록에 돌연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고 썼습니다. 장소와 방식 모두 부적절해 논란이 큰데 피해자는 너무나 모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첫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주주의 이익도 컸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은 초여름 더위가 물러나고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아침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지만 양은 적을 전망입니다. 인천 서해 5도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진자가 7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숫자는 8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수십 명이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강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노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이곳을 드나드는 종사자와 이용자 55명 가운데 3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대부분 70대에서 90대 고령층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도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분은 안 맞으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부천시는 CCTV 분석 결과 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 상태가 불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4일 코로나19 선제 검사에선 전원 음성이었지만 닷새 만에 집단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첫 확진자의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종사자와 이용자 대부분이 집과 센터를 오가는 형태라 추가 전파의 우려가 높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서울예술대학에서도 15명이 감염돼 대면 수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검사 대상 750여 명 중 400여 명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끝모를 전국적 확산세 속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부산에서는 백화점 직원 1명이 감염되면서 6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경남에는 생활치료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고 울산에서는 최근 3곳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유명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는 직원 1명이 확진되면서 안팎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는 물론 최근 다녀간 고객 등 600여 명이 검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이분의 종사하시는 공간에서의 접촉자들에 대해서 지금 접촉자가 모두 파악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하루 사이 추가된 확진자만 3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새로 확인된 집단 감염은 없었지만 이전 감염 여파로 접촉자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외에도 감염 전파는 곳곳에서 생겼습니다. 접촉 장소로는 어린이집이 1곳, 학교 2곳, 복지시설 1곳, 목욕탕 2곳, 스크린 골프장 1곳, 유흥시설 1곳입니다. 경남에서는 식당,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접촉자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급증한 환자로 경상남도는 생활치료센터를 1곳도 열었습니다.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는 1인 1실로 200병상 규모로 울산시, 부산시와 함께 병상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역시 감염 상황이 심각한 울산에서는 최근 3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진단검사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확진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의 비율이 30%에 육박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어제까지 최근 2주 동안 방역당국에 신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069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2,629명으로 29%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최근 부쩍 날이 풀리면서 한강 같은 야외로 시민들이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늦은 새벽 5명 넘게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단속 권한이 없는 한강 공공안전관이 수차례 제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새벽 한강 일대를 순찰하던 공공안전관 2명이 강가에 둘러앉은 무리에게 다가갑니다. 한눈에 봐도 4명이 넘는 일행. 식당과 술집이 닫은 시각 외국인 9명이 모여 술판을 벌인 겁니다. 한 차례 공공안전관이 해산을 명령했지만 잠깐 흩어졌다 10여 분 뒤 다시 모인 일행. 무리 중 1명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한강에 입수합니다. 자칫 위험할 수 있지만 다른 일행은 재미있다는 듯이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하기 바쁩니다. 공공안전관이 재차 돌아와 제지해보지만 역부족인 겁니다. 늦은 밤 한강공원의 모습은 어떨까? 부쩍 날이 풀리면서 밤 10시 이후 이렇게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5명 이상 모인 일행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느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은 자주 목격됐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거 음식 섭취 안 할 때는 마스크 섭취 좀 부탁드릴게요. 성산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왕복 15km 구간을 담당하는 서울시 소속 공공안전관은 3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순찰할 수 있는 인원은 2명뿐입니다. 문제는 한강 일대를 순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공공안전관이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도 경찰 신분도 아니라서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권한이 저희 자체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불응하는 그런 시민분들이 계시면은 어떻게 강제적으로 저희가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4차 대유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방역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야외 공간.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강남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 새벽 1시 반쯤 강남구 역삼동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8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주점이 몰래 영업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행인으로 위장해 주변 탐문을 하다가 망을 보던 종업원을 발견했고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손님 60여 명은 건물 꼭대기층 복도와 화장실 등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정부가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도입과 관련해 현재 외국의 검증 및 허가 동향을 정밀 파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동교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자원관리반장은 자료 수집과 다른 나라 여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기업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우리 규제 당국에 허가 신청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지난해 8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승인한 제품입니다. 접종 후 희귀 혈전증 발생 논란에 휩싸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백신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속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정부도 예정된 물량 도입에 나섰습니다. 배경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당 상황총괄 반장은 EMA의 얀센 백신 평가 결과 발표를 거론하면서 유럽 국가는 얀센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고 제조사인 존슨앤존스사 측도 각 국가에 대한 물량 공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예정된 물량의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약사와 직접 계약을 통해 확보한 얀센 백신은 총 600만 회 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사용하는 이른바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또 발견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물질이 주사기 바늘을 통과하지는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만 폐기 처분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용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서 또다시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4건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사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접종에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신화양행과 용창 2개 회사 제품으로 주사기 바늘 부위에 투명한 접착제 추정 물질과 주사기 내부에 검은색 이물, 주사기액이 닿지 않는 밀대 중간의 이물 등 3건이 신화양행 제품에서 나왔습니다. 용창 제품 1개에서는 주사기 내부에 검은색 섬유질 추정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 주사기 내부에서 이물질이 나온 2개 제품을 놓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물질이 주사 바늘을 통과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주사액만 나오고 이물은 주사기 내에 남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물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2개 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물질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 번호에 제품 전체를 폐기하거나 수거하지 않고 문제가 된 개별 제품만 폐기 처분했습니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결과 이물 발생의 빈도가 낮고 백신 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번에 2원은 그게 너무 이제 연속적으로 많이 나와서 사용 중지를 질병청에서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거는 단지 3일 지금 새 이렇게 4건 나온 거잖아요. 업체도 좀 다르고. 앞서 지난달에도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주사기 사용이 중지되고 70만 개가 수거 조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사기에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은 품질 관리가 그만큼 부실하다는 뜻이라며 백신 접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이물질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방역 당국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받을 때까지는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걸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주 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9살 신모 씨. 접종 다음 날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온 뒤 급성 폐렴과 신부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던 신 씨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고 과거 뇌경색을 앓아 거동은 불편했지만 건강한 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겹살까지 드실 정도였으니까 뭐 컨디션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 접종하실 때도 열을 다 체크를 했었는데 열도 없으셨고요. 요양원에서 좀 건강하신 편이었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회복되더라도 후유증으로 평생 누워 지낼 수 있다는 게 의료진 소견입니다. 배우자나 자식이 없어 조카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장 하루에 40에서 50만 원인 치료비가 걱정입니다. 해준다면 우선적으로 돈을 어서 빌려서라도 이걸 치료비를 낼 수가 있는데 해준다는 답변이 없으니까는 과연 치료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중간에 중단해야 될지 이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보건소에도 상황을 알렸지만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신이라는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어떤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만 답변하십니다. 수없이 제가 매일 전화를 해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신 씨처럼 백신 접종 뒤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조사 기간과 피해 보상 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현재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매주 금요일마다 회의를 열어 인과성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최장 120일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적자는 병원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선 하루가 아쉽습니다. 정부 시책이다 보니까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로 인한 어떠한 불상사가 생겼을 때 어떤 정부의 대책이 너무 늦다 보니까 그게 제일 답답합니다. 백신 접종 뒤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에게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치료비 지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피해 조사와 보상 심사 체계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지금처럼 대규모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적합한 체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은 신속하게 평가를 해서 그냥 그 정상 절차는 절차대로 밟으면서도 지원은 현실적으로 먼저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고요. 종류와 관계없이 100% 완벽한 백신은 없는 만큼 접종 후 피해 보상과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 매듭지어야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우리 교민 한 명이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지 사흘 만에 숨져서 현지 우리 총영사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상하이 총영사관 관계자는 어제 오전 40대 여성 교민 한 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숨진 교민이 사흘 전인 지난 월요일에 거주 지역에서 중국산 백신을 접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의 하루 확진자가 무려 31만 명을 넘으면서 미국의 세계 최다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확산세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고 있는데 3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1만 4,8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인도의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발병 이후 특정 국가의 하루 발생 기준 세계 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종전 신규 확진자 수 세계 최고 기록은 지난 1월 8일 미국이 세운 30만 7,581명이었습니다. 인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작년 9월 10만 명에 육박했다가 올해 2월 8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다시 2만 명대로 늘어난 뒤 이후 엄청난 폭증세를 보이며 지난 15일 20만 명 선으로 올라섰고 이후 불과 7일 만에 30만 명을 훌쩍 넘긴 것입니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인도 곳곳의 병원에서는 병상과 의료용 산소 부족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उनको 5 दिन हो गया और रिकवर हो गई थी अभी ऑक्सीजन नहीं था तो मर गई तड़प तड़प के मर गई तड़प रही थी वो क्या घटना हुई ऑक्सीजन नहीं था उसको सांस लेने में तकलीफ हुई मर गई 이처럼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인도에서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확산세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가운데 3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3중 변이 바이러스는 2중 변이 바이러스에 변이가 하나 더 추가된 형태로 전문가들은 전염력이 더 강한 변종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의 방역 태세가 크게 해이해진 상황에서 감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인도의 감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최근 세의 축제 홀리, 힌두교 축제 쿰브멜라 등에서는 수많은 인파가 마스크 없이 밀집한 상태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또 불과 며칠 전까지도 여러 지방선거 유세장에 대규모 인파가 몰렸습니다. 인도 당국은 여러 지방정부가 도입한 봉쇄 조치와 백신 접종을 통한 확산세 저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자국민의 출국 자제를 권고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150개국을 여행 금지 목록에 올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존대로 주의를 강화하라는 2단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최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홈페이지입니다. 온통 빨간색입니다. 여행 금지 국가들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며칠 사이에 여행 경보를 대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여행 금지를 뜻하는 4단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 브라질 등 남미 국가, 남아공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 들어갔던 북한과 러시아 등 34개국에 더해 모두 150여 개국이 여행 금지 국가로 분류된 겁니다. 미국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사전 주의 1단계부터 여행 금지 4단계까지 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여행 재고 3단계에 속한 반면 한국은 1단계 낮은 2단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3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인도는 며칠 전까지는 2단계였으나 다시 여행 금지인 4단계로 조정됐습니다. 사전 주의 1단계엔 부탄만 남았습니다. 미국이 인정하는 유일한 코로나 청정국인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2단계를 유지한 것은 백신 접종률이 저조함에도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세가 심각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미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의 이 공고는 강제력을 띠지는 않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미국민의 해외여행 재고를 강력히 공고한다면서 여행 금지 국가를 전 세계의 80%로 확대할 것이라 밝혀 최종적인 여행 금지 국가는 160개국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전 세계 40명의 정상이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화상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상들은 개별 국가의 노력은 물론 국제적 차원의 공조와 협력 의지도 다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은 이 협약에서 탈퇴를 했었는데 다시 가입하면서 이번 회의를 주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노력과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주도로 성사됐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재가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이곳 시간으로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38개국 정상과 우르줄라 폰데라이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40명이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갈등 관계를 이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여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이런 목표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죠? 네, 정상들은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이 제로인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기존보다 올린 국가들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05년 수준 대비 50에서 52% 감축한다는 과감한 목표를 제시했는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목표의 거의 배 수준입니다. 국제적 노력을 독려하려는 미국의 솔선수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EU가 이전의 40% 감축 목표에서 최소 55%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일본은 기존 26%보다 크게 높인 46%를, 캐나다는 40에서 45% 감축이라는 강화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미국과 갈등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입장도 관심이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온실가스 배출국 1위가 중국입니다. 2위가 미국, 3, 4위가 인도와 러시아입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는 공동 협력을 언급했지만 진전된 새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더불어 세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연설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지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중국의 장기 목표를 다시 제시하면서 실천 의지를 밝혔는데요. 다만 탄소 배출 정점과 탄소 중립 사이의 기간은 선진국들보다 훨씬 짧다며 중국은 매우 힘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다른 많은 나라보다 더 많이 감축했다며 특정국이 아닌 미국 유엔 주도의 협력을 언급하면서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서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에 각국 정상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입니다. 둘째, 신규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 금융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회원국들과 시민사회,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십이 인류의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입니다.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국립현충원에서 그것도 방명록을 통해 사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는 직접 입장문을 내고 너무나 모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은 민주당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현충탑 앞에서 돌연 무릎을 꿇으며 동행한 원내 지도부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1분가량 무릎을 꿇은 채 묵념을 하더니 이후 방명록을 쓰며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선열들과 국민들, 그리고 피해자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적은 겁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가리킵니다. 윤 원내대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못다한 사과를 전하기에 적당한 곳이라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불거졌습니다. 현충원 참배 현장을 당 지도부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장소로 삼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입장문을 내고 너무나 모욕적인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 선열도 아닌데 왜 거기서 사과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민주당이 약속했던 당내 2차 가해자 조치 결과는 감감무소식인 상황에서 이런 사과를 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다며 제발 그만 괴롭히라고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나온 첫 사과지만 그동안 쌓였던 논란들을 더 키운 꼴이 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 1월 전국을 흔들었던 사면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시작됐는데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난데없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이 튀어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이자 원조 친박인 서병수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한 겁니다.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에 큰 불을 지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 처리되어서 징역형의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하루 뒤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청와대 오찬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것 역시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이셨습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선을 긋는 듯 했지만 당의 핵심 기반인 영남권 반발을 의식한 듯 사면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전직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영어 생활을 하는 것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껏 전직 대통령들의 과오를 사과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나 싶었더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기 무섭게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대위가 끝나고 그다음에 선거가 이기니까 당이 과거로 다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저희 당에서 이걸 먼저 꺼냈을 경우에 선거에 이겼더니만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대통령께서 먼저 꺼내게 놔뒀어야지 그거를 왜 야당이 먼저 꺼내냐. 저는 전술적 실패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물러난 직후 사면론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위해선 탈TK와 중도층 공략이 절실한데 이러다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이상직 의원의 구속수사 필요성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은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이스타항공 회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 동의안 가결은 겨우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것뿐이라며 기업 회생과 임금 체불, 정리해고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여당은 체포 동의안 가결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로축구 기성용 선수 부자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안팎의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기 씨 부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심 속에 들어선 부지입니다. 중장비들이 세워져 있고 바닥은 주차하기 수월하도록 다져져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밭이었던 땅입니다. 지금은 불법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 땅 주인은 다름 아닌 축구선수 기성용과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형질 변경이 확인된 땅은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상 복구 하고 있어요. 차근차근 세대 4대 빼거든요. 다 빼고 있고 이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기성용 선수 부자가 사들인 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고지로 쓰고 있는 땅을 포함해 10여 곳을 50억 원 넘게 주고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논과 밭인데 이 땅을 사들일 당시에는 기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밭이나 논이면은 그 취지에 맞게 논농사를 하거나 밭농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영농 계획서를 제출했을 당시에 그럴 여건이 됐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 기성용 선수 부자가 사들인 땅 일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에도 포함됐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팔아치웠는데 사들인 가격보다 2배 넘게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인 기 전 단장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땅을 사들였고 아들 기성용 선수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 씨 부자를 농지법 위반과 불법 형질 변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최근 가상화폐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낮에도 휴대전화 놓지 못하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요새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5일에 14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이 24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건 코스피와 코스닥 지난 3월 달에 있던 거래를 하루 평균을 낸 건데요. 개인 거래입니다. 19조 1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만큼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때 150배가 뛰었고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 도치코인 하루 거래액이 17조 원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과열 양상이 계속되자 정부가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그걸 가지고 보호해주고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쪽으로 더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은성수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내재된 가치가 없고 화폐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유가증권과 비교하면서 가상화폐의 공시주체가 누군지 거래액 17조 원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체가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인 투자로 인정해서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뭐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국민들을 내팽개쳤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관되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는 거 분명히 정부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고 이건 가상자산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좀 안 돌았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 네, 은성수 위원장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금법에 따라 업체 등록이 시작됐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거래소가 없다면서 개인이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투기 열풍이 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우리는 금지했으니 상황조차 파악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발표되고 있는 거래대금 이것이 정말로 진짜의 거래대금인지 2중, 3중, 4중, 5중 계산돼서 마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건지 그 자체를 금융위원장이 모르고 있다? 그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가상화폐는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 60%가 20대와 30대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시장을 겨냥해서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가 국내에 등장했습니다. 투기 경고가 잇따르면서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핀테크 업체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자사의 가상화폐 결제 애플리케이션 머니트리에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앱에 예치해두면 편의점 등 전국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과 이디야 커피 등 모두 15개 브랜드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2030 세대 중심의 비트코인 투자 열풍에 발맞춘 서비스입니다. 올해 1분기 새로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10명 중 6명이 2030 세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주요 4대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는 모두 249만 5,289명.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32.7%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0.8%로 뒤를 이었습니다. 2030 세대가 전체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40대가 19.1%, 50대가 8.8% 등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중은 줄었습니다.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넣어둔 예치금은 올해 1월 말 2,516억 6천만 원에서 3월 말 5,675억 3천만 원으로 125.5% 급증했습니다. 20대가 154.7%, 30대가 126.7% 예치금을 늘렸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에 코인 투자 광풍이 불면서 투자자가 늘고 있지만 변동성이 큰 데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가상화폐들도 많아 전문가들은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좀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암호화폐의 필요성이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단계 방식이라든지 고수익에 대한 어떤 그 꿈보다는 객관적으로 암호화폐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좀 보시고 가상화폐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데다 대장격인 비트코인마저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지난주 8천만 원을 넘어섰던 비트코인은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윗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이웃을 위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강제 입원 조치됐지만 언제 퇴원할지 몰라서 피해자 가족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제보는 Y 박희재 기자입니다. 양손에 흉기를 쥔 중년 남성이 현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흉기를 흔들고 무어라 말하기도 하며 15분 넘게 문 앞을 어슬렁댑니다. 집안에는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물지 마요. 경기도 양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20일 새벽 6시 50분. 경찰님, 처음에 칼 들고 올라왔어요. 누가요? 아래층에서. 뭐 때문에요? 이유가 없어요.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이 당시 현관문에 남긴 신발 자국입니다. 이처럼 문을 발로 차고 또 손잡이를 부수려 하는 등 난동은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남성의 정체는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던 40대 A씨. 경찰 조사에서 윗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조작했다고 생각해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약물을 처방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뒤 다음 날 정신병원으로 입원 조치했습니다. 영장을 신청해도 정신 치료를 그러니까 입원 조치를 시키라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입원 치료를 시키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피해 가족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치료 경과에 따라 언제든 가해 남성이 퇴원할 수도 있는 데다 경찰이 요청한 신변 보호 조치는
최대 6개월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계속 한 30분 간격으로 깬다고 그래야 되나? 살짝 잠들다 탁 깨고 이랬는데 밤에 내가 또 안아주고 엄마가 또 안아주고 뭐 그랬는데 우리 애들은 안 먹이려고요. 지자체 정신건강센터에서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주치의가 상담하며 약물을 복용하는지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사례 관리를 받으면 제일 가장 포커스로 맞춰지는 게 약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게 주치의 면담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범죄자와 피해자가 온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범행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제 입원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자가 완전히 완치가 됐을 때 퇴원을 시켜야죠. 치료가 끝나서 이 사람이 그럼 완치됐다라는 판정이 나면은 그 즉시 재판받고 교도소를 가야죠. 조현병을 앓다 방화의 살인까지 저지른 안인득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정신재활시설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성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석 씨는 법정에서도 출산한 사실이 없다면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색이 바랜 수의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 지난 2월 구미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의 친모 48살 성모 씨입니다. 숨진 A양과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으려고 법원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당당하게 법정에 나온 석 씨는 재판을 받을 때도 판사와 검사를 노려보며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석 씨의 혐의는 2가지. 먼저 지난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 구미에 있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모 씨가 낳은 아이와 석 씨가 낳은 딸, 즉 숨진 A양을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난 2월 9일 숨진 A양을 발견한 뒤 유기를 시도한 혐의입니다. 석 씨 측은 사체 유기 미수 혐의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바꿔치기한 사실도 없다는 겁니다. 아까 그대로입니다. 전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영장할 때 한 번 한다고 두 번째입니다. 그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은 아이 바꿔치기 시기는 특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또 바뀐 아이의 행방 등을 법정에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 11일 이어집니다. 여전히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석 씨. 이어지는 재판에서 검찰이 석 씨의 범행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꺼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피터 레스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가 지난 9일 있었던 부인의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벨기에 대사관은 SNS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대사가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부인의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인은 가능한 한 빨리 경찰 조사를 받을 거라면서 다만 지난주부터 뇌졸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현재는 조사에 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엔 불법 승계 의혹으로 다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충수염 수술 뒤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합병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주주의 이익도 올라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 달 만에 다시 법정에 나온 이재용 부회장은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최근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탓인지 다소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첫 공판은 애초 지난달 25일에 열리려다가 이 부회장의 응급수술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먼저 공소사실 진술에 나선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자회사 분식회계와 불법 합병을 주도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탄생한 통합 삼성물산 최대 주주가 되면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이때 이 부회장 측이 유리한 합병 비율을 확보하려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조작해 이익을 부풀리고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삼성물산 주주들을 속이는 등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뒤이어 변론에 나선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당시 합병은 지배구조 개편과 순환 출자 해소 필요성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고 실제로 경영권이 안정돼 주주들의 이익도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삼성바이오 자회사의 가치평가에 맞는 회계 기준을 새로 적용하다 보니 실적 수치가 달라진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회장도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오늘 공판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아까 증거 채택하는 부분 가지고 많이. 양측 주장을 다 들은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12명을 우선 채택하고 다음 달 6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과 무죄를 주장하는 이 부회장 측이 첫 공판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향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서 펼쳐질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다음 달 10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다른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해당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BS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을 놓고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요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예산 400억 원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에서 김 씨가 계약서도 쓰지 않고 출연료를 받고 도를 넘은 정파방송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야당이 김 씨의 편향성을 지적한 건 재보궐선거 전략상 그럴 수 있지만 특정 진행자를 찍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를 활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은 더위가 물러나고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출근길 수도권 곳곳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빗방울은 오후 안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전국 하늘 흐리기만 한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고 낮 동안 흐린 가운데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울 23도, 대구 21도, 대전 22도, 광주 27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과 경남에는 오후 한때 비가 지나겠고요. 휴일에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백신 수급 상황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조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백신 여유 없다는 바이든, 희박해진 한미 스와프. 답답한 백신 접종, 내달 화이자 물량 늘면 숨통 트일까. 바이든의 백신 지원, 한국은 뒤로 밀렸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는 백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캐나다와 중미 등 인접국이 1순위고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3국, 또 동맹국 순서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조선일보는 막오른 백신 아메리카나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연기설에 협상 테이블에 백신을 올려놓지 못할 거란 우려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연기설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 백신 협상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당시 정부의 화이자 회장과 연결해줬고 잔량 없는 주사기를 제안해 조기 도입에 성공했다는 재계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연일 화두입니다. 한국일보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마지막 카드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오는 6월 이전에 논의를 끝낼 수 있을진 미지수라고 합니다. 경향신문은 여야가 종부세 기준을 올려 세금 부과 대상을 줄이려 하는 것과 관련해 집값 고비가 풀릴 거라고 전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쏠릴 거라는 겁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단지 규제 완화를 내걸고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반면 조선일보는
이제 막 취임한 시장에게 문재인 정부 지난 4년의 집값 폭등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야당의 말을 강조했습니다. 또 1주택자는 종부세 제외가 맞다는 전문가 의견을 실었습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쓰레기에 묻혀가는 지구. 한겨레는 빛바랜 채 쌓여가는 스티로폼 더미 위로 신입 스티로폼 상자들이 다시 쏟아져 내리는 자원순환센터의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기후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또 연내 상향만 언급했을 뿐 이번에도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문 대통령의 대선 자금 마련 목적으로 개설된 담쟁이 펀드 등에 8억 원 거액을 투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국회 내 최대 규모 투자액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조간브리핑 이하린입니다. 정부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접종국에 이상 반응 정보 수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상 3상 결과 규모가 너무 작고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방식이라서 혈전 우려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800명대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40개국 정상이 참여한 기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이 국제협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자리인데 중국 역시 신냉전 속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온실가스 감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현충원 참배 뒤 방명록에 돌연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고 썼습니다. 장소와 방식 모두 부적절해서 논란이 큰데 피해자는 너무나 모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초여름 날씨가 예고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인천 서해 5도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7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숫자는 8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수십 명이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노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이곳을 드나드는 종사자와 이용자 55명 가운데 3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대부분 70대에서 90대 고령층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도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분은 안 맞으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부천시는 CCTV 분석 결과 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 상태가 불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4일 코로나19 선제 검사에선 전원 음성이었지만 닷새 만에 집단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첫 확진자의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종사자와 이용자 대부분이 집과 센터를 오가는 형태라 추가 전파의 우려가 높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서울예술대학에서도 15명이 감염돼 대면 수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검사 대상 750여 명 중 400여 명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끝모를 전국적 확산세 속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음식점인 척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에서 8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손님과 종업원들은 건물 꼭대기층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건물. 불이 꺼진 어두컴컴한 복도에 남녀 수십 명이 몰려 있습니다. 몇몇은 마스크도 안 썼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듯 일행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횡설수설하는 사이 경찰이 한 명씩 인적 사항을 파악합니다. 무리별로 앉아주세요. 무리별로. 이렇게 셋인가요? 신분증 제시해주세요. 경찰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을 적발할 당시 영상입니다. 행인으로 위장해 탐문에 나선 경찰은 망을 보던 종업원을 발견했고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하는 걸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지하 1층에 있던 손님 60여 명은 건물 꼭대기인 12층 복도와 옥상 계단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공식일단에서 이전 시술도 다 쓰고 확인도 하고 내려가는데요. 황급히 도망가느라 업소에는 손도 안 댄 양주와 과일 안주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업소는 그동안 주점 일부를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간판도 없이 몰래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렇게 문 닫고 그러면은 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전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사람들이 부산시기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주와 손님, 종업원 등 83명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또 집합금지 기간에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건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형사처벌할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백신의 부작용 논란이 계속되면서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드문 일인 만큼 지나친 두려움은 불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달, 접종 대상자가 되더라도 백신을 맞겠다는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첫 접종 대상자였던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90% 넘게 백신을 맞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건교사들의 접종 동의는 60%대, 최근 시작된 승무원 접종 예약률은 50%대로 더 낮아졌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이상 증세와 부작용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났다는 국민 청원글에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사지마비 이번에 한 분 또 나오셨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 층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무섭기는 하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부작용 사례는 극히 드문 데다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백신 접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백신을 많이 접종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됐다는 긍정적인 기사들을 접했는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 증세 신고는 현재까지 12,700여 명, 접종자의 0.65%에 불과하고 혈전 신고는 이보다 더 드물다면서 지나친 두려움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00만 명당 한 서너 명 정도의 확률로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혈전이 특이 혈전증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전에도 이런 희귀 혈전증이 유전적으로 혈액응고인자 수치가 높거나 항응고 예방 수치가 좀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서 특이하게 현재 국내에서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3.7%로 집단 면역 목표를 달성하려면 접종 속도를 빠르게 높여야 하는 상황. 방역당국은 우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29곳 더 늘렸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만 75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접종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단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은 백신에 여유분이 없지만 여름쯤 집단 면역에 도달한 이후 백신이 남게 된다면 다른 나라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백신 지원 후순위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I was on the phone with for about half an hour today, and the Prime Minister of Canada. We helped a little bit there. We're going to try to help some more. But there's other countries as well that I'm confident we can help, including in Central America. And but it's in process. We don't have enough to be confident to send it abroad now. But I expect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회견에서 콕 집어 말한 만큼 백신이 남게 되면 1순위는 캐나다와 중미 등 주변국이라고 봐야겠죠. 이외에는 인도와 일본, 호주 등 쿼드 협조국과 관련 동맹국이 우선순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백신 지원에서 우리나라는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어서 미국과 백신 스와프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동맹국 지원에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을 도왔던 사례까지 동원하면서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지만 조기 도입이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여줬던 그러한 연대 정신에 입각해서 현재 우리가 좀 겪고 있는 백신에서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가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언급된 만큼 앞으로 정부의 백신 외교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백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러시아산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상 반응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입을 서두르기 전에 안전성 입증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희귀혈전 논란에 전 세계 백신 수요는 mRNA 기반인 파이자와 모더나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동안 논외였던 러시아산 백신이 급부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입 검토 지시에 식약처가 스푸트니크 V 관련 이상 반응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해서는 현 단계는 자료 수집 그리고 국외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스푸트니크 V는 지난해 8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백신입니다. 임상 1, 2상 결과만으로 승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지난 2월 예방 효과가 91.6%에 달한다는 3상 결과가 나오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3상 결과를 발표를 다 했잖아요. 중간 결과를. 플랜 B는 확실하게 우리 손에 넣어놓고서 그다음에 확실하게 안전성은 더 검토를 해보자. 플랜 B로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안전성 입증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증명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희귀혈전 문제 같은 매우 드문 부작용에 대해서는 평가할 자료조차 없으니까 플랜 B로 보는 거고. 현재 검토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부정적 견해도 상당합니다. 그만큼 많이 했는데 이상 반응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3당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되겠느냐. 체계가 잘 돼 있으면 조사가 되는 건데 그보다 하나가 다 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부작용이 없었다는 임상 3상도 대상이 2만여 명에 불과해 희귀혈전 위험을 확인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과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을 사용해 비슷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스트라하고 얀센이 해결이 안 됐는데 동일 계열을 들어서 볼 게 뭐 있어요? 똑같이. 저는 세 개는 운명이 같다고 봅니다. 결과가 뻔한 거 같이 운명 공동체인데 그거를. 아스트라제네카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같은 벡터 방식의 스푸트니크 V에 대해 국민이 거부감 없이 얼마나 수용할지도 변수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다음 달 3일부터 전국 단위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중고등학생 등교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3차 유행의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기자회견에 나선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La situation sanitaire s'améliore dans notre pays. Nous constatons depuis 10 jours une baisse réelle de la circulation virale. Le nombre quotidien de nouveaux malades a baissé de 17% en une semaine et s'établit aujourd'hui à un peu plus de 30 000 cas par jour. 그는 제3차 유행의 정점이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지 반경 10km 밖으로 이동을 금지했던 조치를 시행 한 달 만인 다음 달 3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등교도 다음 달 3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여건이 갖춰질 경우 다음 달 중순쯤엔 상점과 문화공간, 스포츠 시설 등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요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열흘간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과 남아공, 인도, 칠레, 아르헨티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카스텍스 총리는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전체 성인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4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황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현재 프랑스에서는 하루에 3, 4만 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오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0개국 정상을 초청해 화상으로 개최한 기후정상회의 첫날 개막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재가입한 뒤 이번 회의를 주최했는데 기후변화 대처에서 미국이 국제협력을 주도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간 신냉전 속에서도 인류 공동의 문제인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지나고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중국의 장기 목표를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실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으로 첫 대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올해 안에 추가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기후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주요 경제국 포럼 회원국과 아시아 태평양, 중동, 유럽, 미주 등 각 지역 주요국의 기후 대응 의지를 모으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후 목표 증진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정상 세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합니다. 신규 해외 석탄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석탄 화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개발도상국과 국내 관련 산업, 일자리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각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회원국들과 시민사회,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십이 인류의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넥타이를 메고 해양 쓰레기 폐유리로 만든 P4G 공식 라펠핀을 착용했습니다. 우리 차세대 배터리를 알릴 목적으로 화상회의장에 우리 기업의 배터리 모형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미 정상이 화상으로나마 처음 마주 앉은 상견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기후협력 의지부터 다진 양국 정상은 다음 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직접 만나 기후 대응과 한반도 평화 등 공통 관심사와 공조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국립현충원에서 그것도 방명록을 통해 사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는 직접 입장문을 내고 너무나 모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은 민주당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현충탑 앞에서 돌연 무릎을 꿇으며 동행한 원내 지도부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1분가량 무릎을 꿇은 채 묵념을 하더니 이후 방명록을 쓰며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선열들과 국민들, 그리고 피해자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적은 겁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가리킵니다. 윤 원내대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못다한 사과를 전하기에 적당한 곳이라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불거졌습니다. 현충원 참배 현장을 당 지도부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장소로 삼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입장문을 내고 너무나 모욕적인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 선열도 아닌데 왜 거기서 사과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민주당이 약속했던 당내 2차 가해자 조치 결과는 감감무소식인 상황에서 이런 사과를 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다며 제발 그만 괴롭히라고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나온 첫 사과지만 그동안 쌓였던 논란들을 더 키운 꼴이 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아이가 낮잠을 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CCTV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원장이 아이를 강압적으로 재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탄 유모차를 뒤로 눕히더니 책상에 걸쳐놓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자 아이는 연신 발버둥칩니다. 그러자 아이를 바닥에 엎드린 채로 눕히고 이불과 함께 다리로 감싸 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거나 다리를 움직이면 팔과 다리를 이용해 더 눌렀고 10분이 넘도록 자세를 바꾸지 않습니다. 원장이 아이가 숨진 사실을 확인한 건 자리를 떠나고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사인은 질식 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 그러나 유족 측은 지난달 새로 제정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로 그거를 하면 안 되냐고 여쭤보니까 선례가 없고 살해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를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 법이 그럼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CCTV에서는 사건 발생 20일 전에도 원장이 숨진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재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사건 당일 다른 아이의 몸에 올라타 온몸으로 누르는 장면도 확인됐는데 원생 14명 가운데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원장이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얼마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바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이불을 덮었고 자기의 체중을 실었을 때 사망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경험칙상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필적이나마 살해 고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다음 주쯤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혐의 변경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강원도 동춘천 산업단지의 한 폐수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폐수를 처리하는 메탄올이 유출돼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청주시 옥산면에 있는 LG화학 오창공장 보일러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작업자 3명이 팔과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남 장성군의 한 비료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지만 2층 공장 절반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북한 함경남도 장진, 동북동쪽 26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깊이 6km로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될 위기에 놓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면서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두 소집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기소 문제가 발목을 잡자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두 소집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타당한지 기소까지 할 만한 일인지 외부인의 눈높이로 판단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수사팀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기소 가능성이 일부 언론에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데다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우려된다고 적었습니다. 또 자신뿐 아니라 당시 법무부 검찰국 간부 등 다수의 검사가 관여돼 있다고 보도되는데도 오로지 자신만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사실상 수사팀도 맞불을 놓으며 응수했습니다. 이해 충돌 문제로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대신해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하고 나선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 소집을 신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검 관계자도 오 고검장이 직접 수사심의 소집을 요청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수사 자문단은 수사심의와 달리 검찰총장에게 소집 권한이 있고 수사팀이나 대검 소관부서, 인권수사자문관 등이 소집을 건의할 수 있을 뿐 사건 당사자에겐 요청 권한이 없어 개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지 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 당시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수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첩을 요구해오다 지난 17일 돌연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더니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 소집까지 신청하며 적극 대응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지만 검찰 수사를 받는 조급함의 표현으로도 읽힙니다. 시간을 좀 벌거나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해보겠다는 승부수로도 보이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일단 거부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불거진 내부 혼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 국민의힘은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세제 완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도 다른 법안과 함께 논의하자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정이 조율 중이라며 당장 논의하는 건 어렵다고 답했고 결국 회의는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이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 내부의 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국민 세액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여 집값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선거 패배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어째서 부자 감세 얘기부터 나오느냐는 비판은 물론 변화는 필요하지만 방향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개별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오래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건 정치의 역할이라는 재반박까지 이어지며 논의는 격화하고 있습니다. 당내 이견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자 당 지도부는 부랴부랴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부동산 특위에 이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제 완화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논쟁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 달랠 것이냐는 고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가 흔들린다면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힙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수도권 서부권역의 교통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GTX D 노선이 김포에서 부천 사이에 신설됩니다. 또 지방 대도시권에 광역 철도망이 깔리고 주요 철도 노선을 고속화해서 전국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 철도망의 청사진이 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를 신설하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을 잇는 구간에 GTX D 노선이 신설돼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포 양쪽에서 시작하는 Y자 형태 인천시 노선이나 김포에서 강남을 지나 하남까지 이어지는 경기도 노선보다는 대폭 축소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자체가 요구하는 노선 건설에는 10조 원 가까이 들고 또 기존 GTX 노선과 일부 겹친다며 형평성과 사업 타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지방의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유발이 될 수 있고 타당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긴 노선의 경우에 타당성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공청회 채팅창과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되는 GTX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김포 검단 지역에서 GTX 이제 D 노선이 강남까지 연결되기를 이제 바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기대하고 이제 물건들 가격이 올랐던 부분들은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별내선과 분당선, 일산선 등을 연장하고 위례 과천선 등을 신설하는 등 수도권의 광역철도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에서 용산까지 25분, 남양주에서 강동까지 14분 등 수도권 주요 지점 간 30분의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수도권에서도 광역철도를 대폭 확충해 광역경제권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일반 고속철도 고속화 개량 등을 통해 전국 2시간대 이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안으로 구축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화재 현장은 소방차가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탓에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자주 벌어져서 소방당국이 대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에 부서져도 보상받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주택가 화재 신고에 출동하는 소방차. 좁은 골목 불법 주차에 길이 막혔습니다. 소방대원이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대형 소방차가 나서 밀어버립니다. 화재 현장에 겨우 도착했지만 이번에는 소화전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제로 차문을 열고 소방 호스를 연결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처분 훈련 모습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불법 주정차는 큰 걸림돌입니다. 골든타임 시간이 이제 7분인데 불법 차량 때문에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출동이 늦어지면 시민의 안전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로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관이 나서 강제로 치울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합법 주차된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불법 차량은 차가 망가져도 보상받기 힘듭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 따라 소방차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재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1분 1초가 아까운 화재 현장. 소방당국은 신속한 출동과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소방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시즌 초반 힘을 못 쓰고 있는 키움이 한화를 꺾고 7연패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아는 연장 혈투 끝에 LG를 누르고 승률 5할에 복귀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김상익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화 선발 장시환이 어이없는 송구 실수로 안 줘도 될 점수 2점을 헌납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옵니다. 선발이 4이닝 6실점으로 무너진 한화는 연승 행진이 3연승에서 멈췄습니다. 이겼던 기억이 가물가물하던 키움은 7연패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국내 무대 첫 홈런을 비롯해 3타점을 올린 프레이타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막 더 잘하려고 하고 뭐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팀이 좀 연패다 보니까 빨리 연패를 끊고 싶은 마음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행운은 1회부터 기아 편이었습니다. 타이밍으론 분명 세이프였던 LG의 도루를 비디오 판독을 거치자 유격수 김규성의 발이 상대의 손을 막아선 것이 나타나면서 첫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기아는 2대2 동점이던 연장 10회 초 유지혁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긴 승부를 마감했습니다. 부러진 배트가 NC 선발 루친스키의 등을 강타합니다. 아찔했던 순간 하지만 덕아웃에서 부상 상태를 간단히 확인한 루친스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투혼도 별 소득 없이 루친스키는 5이닝 동안 8점을 내줬고 팀은 KT에 11대5로 패했습니다. 삼성의 5점을 뒤지던 SSG는 최주환의 7타점 원맨쇼를 앞세워 7회부터 9회까지 11점을 뽑으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득점권 상황이 와서
그냥 자신 있게 치자라는 마음으로 공격적으로 임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두산은 장단 18개의 안타를 폭발시켜 롯데를 13대 1로 대파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5년 동안 활약했던 제러드 설린저가 플레이오프에서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4강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원맨쇼에 가까운 대활약으로 인삼공사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 부드러운 제러드 설린저의 정확한 슈팅입니다. 수비가 바짝 붙으면 골밑을 돌파해 손쉽게 득점을 올리고 조금이라도 거리를 주면 주저없이 뛰어올라 외곽슛을 꽂아넣습니다. 3쿼터까지 이미 19점에 12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냈지만 여기까진 4쿼터 본격적인 활약을 앞둔 몸풀기에 불과했습니다. 인삼공사가 7점 차로 앞선 채 4쿼터가 시작되자 설린저는 신들린 듯 득점 행진에 나섰습니다. 4쿼터 초반 연속 석점포로 점수차를 서서히 벌려나가더니 4분여를 남기고는 골밑 득점과 함께 보너스 자유투까지 얻어내며 현대모비스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놨습니다. 4쿼터에만 2점슛 3개와 석점슛 4개, 자유투 3개를 묶어 무려 21득점. 40분 풀타임을 뛴 설린저는 팀 전체 득점 75점의 절반이 넘는 40점을 기록하며 4강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를 책임졌습니다. It's a big time win. You know, us being the underdog, we had to come here and at least steal one. So game one, we got one, and looking forward to game two. 설린저의 믿기 힘든 득점 행진과 함께 인삼공사는 6강 플레이오프 3전 전승에 이어 4강 플레이오프에서도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정규리그 2위로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현대모비스는 설린저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남은 시리즈도 어려운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백신 수급 상황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조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백신 여유 없다는 바이든, 희박해진 한미 스와프. 답답한 백신 접종, 내달 화이자 물량 늘면 숨통 트일까. 바이든의 백신 지원, 한국은 뒤로 밀렸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는 백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캐나다와 중미 등 인접국이 1순위고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3국, 또 동맹국 순서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조선일보는 막오른 백신 아메리카나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연기설에 협상 테이블에 백신을 올려놓지 못할 거란 우려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연기설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 백신 협상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당시 정부의 화이자 회장과 연결해줬고 잔량 없는 주사기를 제안해 조기 도입에 성공했다는 재계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연일 화두입니다. 한국일보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마지막 카드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오는 6월 이전에 논의를 끝낼 수 있을진 미지수라고 합니다. 경향신문은 여야가 종부세 기준을 올려 세금 부과 대상을 줄이려 하는 것과 관련해 집값 고삐가 풀릴 거라고 전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쏠릴 거라는 겁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단지 규제 완화를 내걸고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반면 조선일보는 이제 막 취임한 시장에게 문재인 정부 지난 4년의 집값 폭등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야당의 말을 강조했습니다. 또 1주택자는 종부세 제외가 맞다는 전문가 의견을 실었습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쓰레기에 묻혀가는 지구. 한겨레는 빛바랜 채 쌓여가는 스티로폼 더미 위로 신입 스티로폼 상자들이 다시 쏟아져 내리는 자원순환센터의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기후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또 연내 상향만 언급했을 뿐 이번에도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문 대통령의 대선 자금 마련 목적으로 개설된 담쟁이 펀드 등에 8억 원 거액을 투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국회 내 최대 규모 투자액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조간브리핑 이하린입니다.
이틀간 이어졌던 초여름 더위가 물러나고 오늘은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1도로 어제보다 높지만 한낮에는 23도 선에 그치면서 차츰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방은 약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이 지역에는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낮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워낙 비의 양이 적기 때문에 건조함을 해소하기도 어렵겠습니다.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3도, 대구는 21도, 부산은 20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